이번엔 머신러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머신러닝은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딥러닝 역시 최근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때 인공지능하고 딥러닝, 그리고 머신러닝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란 사고나 합스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로서요. 만약에 컴퓨터가 인간을 통해서 작동하지 않고 어떤 설계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직접 작동을 한다면 모든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 설계돼서 자연풍을 한다든가 선풍기가, 아니면 그 로봇 청소기가 직접 자동적으로 알아서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모든 것들 역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과 동일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생각하곤 하는데요. 그런 것들 역시 인공지능에 포함되어 있는 연구 분야인 것이고, 기본적으로의 개념은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된 상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분야의 하나에 속해 있는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합을 공부했겠지만 이렇게 큰 집합이 있으면 그 내의 집합으로서 머신러닝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여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의 방법 중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을 컴퓨터에게 입력해주면 그런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컴퓨터가 어떤 스스로 지적 능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인공지능에서도 룰 베이스 방식이 있습니다. 룰 베이스 방식은 사람이 직접 모든 것들을 규칙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각형, 사각형, 원형, 이 세 가지의 도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도형을 분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삼각형은 각이 3개, 사각형은 각이 4개, 원형은 각이 아예 없죠. 그래서 이것들 3개를 삼각형, 사각형, 원형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는 각이 3개고 여기는 각이 4개고 여기는 각이 전혀 없죠. 각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컴퓨터에게 알려주면 컴퓨터는 삼각형, 사각형, 원형을 잘 이해를 할 건데, 이게 점점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것들을 직접 규칙을 만들어내려면 매우 많은 시간과 비용들이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방법들이 바로 머신러닝인 것입니다. 머신러닝인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직접 입력받아서 그 데이터들의 특징들을 찾아내는 것이 머신러닝이고, 머신러닝에도 여러 알고리즘들을 사용해서 그런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머신러닝들은. 근데 최근에 딥러닝 같은 경우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최소화시켜서 이런 인간의 누령과 같은 인공신경망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그 데이터들에서 패턴들을 찾아서 파라미터들을 직접 결정을 해가지고 결과값을 출력해주는 것이 딥러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딥러닝까지는 갈 수 있을지 시간을 봐서 할 거고요. 우선은 머신러닝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이런 개념들이 있죠. 본능적이나 자동적으로 행동하는 대신에 생각하고 이해하여 행동하는 능력, 지능이 이런 의미를 갖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라 하면 인공지로 만든 지능인데 이런 속성을 가진 인공적인 지능이겠죠. 그리고 튜링 테스트는 어떤 튜링이라고 AI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공지능하면 이런 식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든 것이 튜링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벽이 가려진 곳에서
컴퓨터와 사람이 있는데 이 컴퓨터와 사람이 구별을 못하면 그것을 인공지능이라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문제가 많이 생겼다 해서 새로운 튜링 테스트도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더 지나서 최근에는 다른 더 많은 테스트들이 생겼죠. 그리고 인공지능으로는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존 메카시에 의해서 AI 용어가 제안되고요. 뭐 이것이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기계학습 또는 머신러닝은, 기계학습은 머신러닝의 한글말이고 기계학습은 영을 번역하면 머신러닝이 되는 것이겠죠. 어쨌든 기계학습 또는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 간의 관계를 만드는 함수 f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y는 fx에 대해서 수학 때 배웠을 겁니다. 근데 이 단순히 이것을 쉽게 시수식으로 표현한 거고, 이 f에 대한 알고리즘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 이 수학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이 데이터의 값과 y 값은 전혀 다르죠. 근데 우리는 y 값을 알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예측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것을 계산했을 때 y라는 값이 나온다 라는 것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도 회귀 분석이 선형 회귀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 속에서 데이터의 특징을 찾아내는 함수 f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머신러닝이죠. 그렇다면 머신러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X의 고객들의 개인정보 및 금융 관련 정보를 대입해서 이 사람들이 언제 대출할 건지, 그리고 대출 연체자가 누구인지를 탐지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게임 유저들의 게임 내 활동 정보를 통해서 이 사람이 게임을 이탈할지 아니면 뭐 이탈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숫자 손글씨 데이터 같은 것도 요즘에는 많이 손글씨 데이터 많이들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손글씨를 인식해서 뭐 숫자 라벨 같은 걸 인식하는 것들, 그리고 상품 구매 고객의 특성 정보를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집단에는 어떤 광고 상품을 내보내야 되고, 그리고 이 집단에게는 언제 이런 쿠폰을 줘야지 라는 특징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페이스북 같은 거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떤 클릭만 하면은 그 관련된 상품들을 계속적으로 막 비슷하게 막 끊임없이 보내주죠. 그래서 매우 피곤하기도 한데 뭐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고 싶은 물품을 찾아보기 힘드니까 미리 그걸 한번 검색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상품들이 계속 검색되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고객의 특성 정보를 받아서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하거나 분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고객들의 상품 구매 내역을 잘 확인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 매장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사는구나 라고 분석을 해서 매장 내 상품의 진열을 바꾸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사겠죠. 그런 식으로 추측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 앞에서 설명한 부분과 비슷하죠. 그리고 SNS 데이터 및 뉴스 데이터 해서 어떤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이면 그 관련된 뉴스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도 이와 유사하죠. 유튜브나 넷플릭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들을 계속 보는 알고리즘들이 발생하죠. 그럼 F란 무엇일까요? F를 구하기 위해서는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X와 Y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P개의 N개의 입력 변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들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수만 개에 따르는 많은 빅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빅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 빅데이터의 관계를 만들어서 Y값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발리데이션 데이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학습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있고,
이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어떤 이 데이터셋이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고 한다면 선형회귀 분석하기에는 이런 데이터셋이 가장 좋죠. 그랬을 때 이렇게 지금 좀 곡선으로 했는데요. 직선으로 만약에 데이터가 셋이 한 번에 잘 분류된다고 하면 가장 이 데이터들 간에 최소 제곱 오차가 발생하는 그 선을 그을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y의 값을 구하는데 중요한 점이 되겠죠. 그러면 y는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 이 값을 가장 y 0에 달하는 y 오차가 가장 0에 달하는 값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값만 찾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값들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의 선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비선형 회귀 분석 같은 문제들의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결국은 이건 역시 미분을 통해서 선을 여러 개로 쪼개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데이터 전체를 예측을 하고 싶어요. 모집단 전체를. 근데 모집단 전체를 예측하는 건 역시 이 데이터들 전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럼 F란 무엇일까요? F란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볼 때 이 데이터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데이터는 10만이? 구글만이 알까요? 혹시 어쨌든 10만이 알겠죠. 이 y는 정확히 y가 fx 되는 값에 대해서 fx가 y가 되는 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y는 뭐 23이라는 값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x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뭐 4, 5, 6이라는 값이고 이 값이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23을 추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추출하는 것은 정확한 값은 거의 알기 힘들어요. 지금의 알고리즘으로도. 그래서 어떻게 추출하느냐? 이 통계적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사값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이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이 학습 데이터를 찾아내는 거죠. 이 학습 데이터의 값의 알고리즘을 더했을 때 최소 제곱 오차를 통해서 23에 가장 가까이 가는, 그러니까 23과 무한히 가까운, 그래서 22.999999와 같은 거의 23과 유사한 값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니면 23.00000000과 같은 값을 만들어내면 23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원리로 최소 제곱 오차를 통해서 가장 y값과 유사한 값을 찾아내는 것이 회귀 분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크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뉘는데요. 지도학습은 y는 fx에 대하여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의 관계에 대해 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답은 이거야 라고 알려주고서 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습 방법들이 머신러닝들이 지도학습에 기초를 했죠. 그래서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 데이터셋에 어노테이션, 주석 작업을 거치죠. 그래서 그 주석 작업을 통해서 답을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는데요.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는데요. 이 GT 값에 가장 유사한 값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런 식으로 가장 가까운 점에다가 점을 찍어주는 것이 선형회귀 분석을 통해서 답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귀 분석이 가장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입력 변수 x에 대해서 연속형 출력 변수 y를 예측하는 것이 회귀 분석이고요. 분류는
고양이냐 개냐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고양이 사진이 있고 개 사진이 있으면 고양이랑 개랑 이렇게 라벨링 해주는 거죠. 얘는 고양이고 얘는 강아지야. 그래서 그거를 학습을 해서 고양이랑 강아지의 차이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고양이,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뭐 강아지라고 분류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도학습은 어떠한 데이터의 데이터의 답을 알려주고 학습 데이터로 해서 이 정답에 맞도록 하는 것이 지도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지도학습은 이에 반해서 답을 알려주지 않고 값을 찾는 것이 비지도학습입니다. 그래서 출력 변수 y가 전체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입력 변수 x 간의 관계에 대해서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집 분석이나 PCA 같은 것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지도 학습인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붓꽃 데이터 가지고 많이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회귀 분석도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회귀 분석보다 좀 더 다른 여러 군집단을 만든다고 할 때 사용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 집단과 이 집단 간에 서로 차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는 0에서 6까지의 데이터들이 A 집단이다. 그리고 6에서 12까지, 그리고 0에서 8까지 인 데이터 집단은 B 집단이다. 그리고 6에서 12까지, 그리고 0에서 12까지인 이 교차하는 것은 C 집단이다 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C 집단, 군집을 분석하는 것이고, 독립 변수들의 차원을 축소해서 이 최대한 축소해서 그 데이터들 간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PCA입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은 많이들 알겠지만 뭐 강화학습을 통해서 게임을 해보게 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슈퍼마리오가 계속 몇백 번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해서 통과하면 점수를 주고 통과하지 않으면 점수를 안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주면은 컴퓨터가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계속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보상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값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강화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재의 선택이 먼 미래의 보상이 최대가 되도록 학습, 그러니까 가장 많은 보상, 그러니까 슈퍼마리오가 있는데 슈퍼마리오가 여러 장애물들이 있겠죠. 이 장애물들을 통과해서 깃발에 도달하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겠죠.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인공지능이 무조건 이 학습된 데이터 세트를 찾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강화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형 회귀 분석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직선을 통해 종속변수를 예측하기 때문에 독립변수의 중요도와 영향력을 파악하기가 매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편차고요. 그래서 뭐 이게 여기서 시작돼야 되고 이거는 뭐 이만큼 위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런 것들 편차들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이 선을 찾아내서 뭐 데이터를 분류할 수도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 집단이 있으면 이건 B 집단이고 이건 A 집단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를 분류하면 집단이 잘 분류가 되겠죠. 아니면 가장 이 선에 가까이 많이 있으면 데이터셋들이 가장 예측하기 좋은 거잖아요. 여기에 이런 식의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겠죠. Y의 데이터가. 그럼 이 Y 데이터를 선형 회귀 분석 선을 그었을 때는 쉽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선형 회귀 분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선형 회귀 분석의 문제점은 아까 전에도 봤지만 이런 데이터셋들 같은 경우는 선형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이런 군집 같은 경우도 데이터를 선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죠. 선을 여러 개 그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나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는 독립변수의 조건에 따라서 종속변수를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비가 내린다? 축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써니일 땐 플레이하고 레인일 땐 축구하지 않겠죠. 사람들이 뭐 그런 식의 예측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또 뭐 구름이 많아? 바람이 많이 불어? 그러면 사람들이 축구를 한다? 안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그 데이터의 여러 가지 종속 변수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여러 번 해가지고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지만 뭐 여러분들도 보기 이해하기 쉽겠죠. 하지만 너무 그 값의 최대한 종속 변수를 일으키다 보니까 오버피팅이 잘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버피팅이란 과적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값에 잘 맞아가지고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답을 잘 맞춰요.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뭐 정답률이 한 90%, 어큐러시가 98% 정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실제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한 60%에서 70%밖에 안 나오는 거죠. 뭐 더 안 나오는 거는 30%, 40%밖에 안 나올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학습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결과가 좋지만 다른 새로운 데이터셋, 정말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에서는 결과값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리고 KNN은 군집 분석 매우 유사한데요. 근데 군집 분석이 어떤 특성을 통해서 이렇게 회귀 분석을 해서 분류를 하는 것이라면, 선형으로 이렇게 집단을 분류하는 것이라면 그게 아니라 이 데이터들이, 만약에 데이터가 입력이 됐어요. 이 데이터가 어떤 평균값을 구하는 것이죠. 이거의 평균값, 이거의 평균값. 그래서 이거의 평균값을 구했을 때 예를 들어서 4라는 값이 입력됐다고 합시다. 이 4라는 값이 3이랑 가장 가까운지 7이랑 가장 가까운지 뭐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은 7보다는 3에 좀 더 가깝겠죠. 그러면 이 값은 이 집단의 값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근접 이웃,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냐, 그 이웃끼리 좀 약간 어느 정도 특성들이 달라 있는 부분이 있겠죠. 뭐 인천 사람이면 인천에 산다든가, 인천에 사니까 뭐 서로 뭐 같은 취미를 공유한다든가 그런 비슷한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웃을 찾아내는 것이 KNN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가 딥러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분류 작업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레이어들을 이렇게 쌓는 거죠. 이 레이어들을 쌓고 이 레이어들에는 각 그 회귀 분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거죠. 파라미터들을 결정을 해서 결국 이 파라미터들의 쌓인 값을 여기서 도출해내는 것이죠. 가중치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y 값에 달할 때는 어떤 가중치, 파라미터여야 이 y 값을 잘 찾아낼 수 있다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입력, 은닉,
출력층으로 구성된 모형이 되고요. 뉴럴 네트워크는 이것은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동일한 그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형으로서 각 층을 연결하는 이 노드들 간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고 그 학습을 통해서 y 값을 찾아내는 것이 뉴럴 네트워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는 딥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이 되는 모형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가지고 딥러닝이 발전되었다. 이런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VM은 클래스 간의 거리가 최대한이 되도록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값들하고 사이에 너무 좁으면 이것들을 분류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값들 간의 분석을 통해서 이 값이 최대한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최대한 멀어졌기 때문에 분류가 더 잘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3차원 공간의 데이터들이 있다고 합시다. 3차원 데이터 공간에서는 이렇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선형 분석을 할 때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두 군집은 분명 분류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3차원으로 해서 보면 이 데이터 이렇게 공간들이 발생하는 거고, 이 공간에 대해서 이것들을 넓혀주면 이 데이터 간의 특성들이 정확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긋는 것이 SV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앙상블 러닝은 여러 개의 모델을 결합하여서 사용하는 모델인데요.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것이 매우 유명합니다.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것이 가장 유명한데요. 그러니까 아까 디시전 트리는 하나의 나무라면 이 트리들이 여러 개 뭉쳐서 값을 만들어내서 좀 더 정확성을 끌어내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알고리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알고리즘들을 결합해서 값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정확성이 좋은 것들을 뽑아내는 것이 랜덤 포레스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뿐만 디시전 트리를 결합하는 랜덤 포레스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뭐 KNN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나에 결합을 해서 앙상블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앙상블 뭐 음악회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앙상블이라는 게 여러 가지 뭐 악기들 뭐 음악들이 모여서 하는 걸 앙상블이라고 하니까요. 그런 음악들이 조화롭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앙상블 러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모델을 결합하여서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means 클러스터링도 최근 접 이유가 비슷한데 여기에는 데이터 라벨이 없이 데이터의 군집으로 K개를 여러 개를 생성하는 것을 K-means 클러스터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지도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GAN인데요. GAN은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고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특징을 탐색해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 학습 데이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머신러닝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학습 데이터입니다. 이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어떻게 쌓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죠. 근데 최근에 인터넷의 발달과 SNS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들로 인해서 많은 데이터셋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하기에 가장 최적의 시기가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셋을 만드는 건 항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어규멘테이션 하는 것이 증가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노력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노력에서 만들어진 것이 GA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GAN을 사용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가 있고요. 이 실제 데이터에는 어떤 데이터라는 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얘가 계속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값을 줄 때 이 값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임의의 값을 주는 거죠. 임의의 값을 줘서 이 특징들을 계속 찾아내서 이 값이랑 계속 유사한 값을 만들어내는데요. 여기 판별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판별자가 얘랑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를 계속 판별하는 거죠. 그래서 판별해서 이거는 가짜 사진이야 라고 판별하되면 얘는 페이크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거 페이크래. 근데 점수는 가장 조금 유사해지고 좀 얘가 이번에 좀 헷갈려 했어 라는 걸 계속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분별을 못하면 리얼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유사한 데이터가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떤 것들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원본 영상이 있는데, 이 원본 영상을 에다가 얼룩말을 학습시킨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얼룩말로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얼룩말 사는 뭐 환경들이 이랬으니까, 사진들이 대부분 이랬으니까 이 사진 역시 이런 식으로 변화된 거죠. 변화된 거겠죠. 그래서 어떤 딥페이크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어떤 다른 새로운 데이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옷의 매장에 사람들이 갔는데 항상 옷을 입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체형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옷을 입으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걸 가장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드는데도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머신러닝에 대한 설명이 기본적인 게 끝났고요. 이번에는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